시간을 이끌 때에 이충국 교장 선생님 모셔서 결선을 진행하실 때에 박수로 이충국 교장님 모셨습니다. 먼저 오늘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난번까지 매월 이런 모임을 갖고 또 오늘 특별히 또 김건식 교수님까지 모시게 돼서 저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나와 계신 포럼 발제자분과 토론자분 간단히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건식 강남대학교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정치학 박사로 계십니다. 특히 2007년도에는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방문하셨고 또 평양에 대한 그 기사가 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자세히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감명 깊게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평양을 한 5차례 이상 후에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식 박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포럼 토론을 해주실 김송백 목사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으로 재직하고 계시고 현재 김포 감사교회 목사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남북 관계의 구조적 딜레마와 해법입니다. 아마 원고를 미리 좀 받아보신 분도 계실 거고 원고를 쭉 읽어보니까 아주 쉽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결혼에서부터 중년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남북관계와 같이 더불어서 설명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또 나중에 혹시 질문이 계시면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남대학교 김규직입니다. 오늘 토민주협의회 같이 하는 포럼에 발제를 하게 돼서 큰 영광을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 이렇게 자발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남북관계 본질에 대한 조금 더 좀 진지한 문제 제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은 상당히 진전되는 모습을 봤고 또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벅찬 감동과 감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을 보내면서는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갔는지를 아마 다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남북관계가 지난 20년, 탈냉전 이후 20년의 상황을 보면 가다서다. 그 다음에 합의를 했다가 또 합의가 결렬되고 그 다음에 진퇴양난의 여러 가지 고비들을 많이 넘기고 있어서 도대체 이 남북관계라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보자는 게 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남북관계가 잘 돼야 된다.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 다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어온 지금 20년의 세월을 보면 남북관계는 잘 안 된다는 거죠.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생각해보면 그때 잘 된 것 같지만 잘 됐다라는 경험과 기억이 몇 번 있지만 사실 그 경험과 기억 사이사이에 또 안 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도 1차 정상회담하고 정락구 회담을 21차례까지 개최를 했습니다만 그 21차례 개최된 정락구 회담 매 사이사이에는 또 매번 싸움이 있습니다. 또 싸우고 갈등하고 긴장하다가 겨우 또 풀려서 정락구 회담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약간 발상의 전환을 좀 해서 보면 남북관계가 잘 되는 것이 이게 정상인 건지 남북관계가 안 되는 것이 정상인 건지 좀 고민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문제의식은 뭐냐면 남북관계는 본래 안 되는 게 정상이다. 안 되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잘 되는 게 정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남북관계는 안 되는 게 정상이다. 근데 왜 그랬을까? 그 안 되는 게 정상인 이유는 제가 본질을 설명하면 여기 나왔습니다만 제가 구조적 딜레마라고 했습니다만
남북관계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딜레마가 바로 남북관계가 안 되게 만드는 큰 원인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힘에 의해서 정의되는 관계라는 거죠.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남한이나 북한이나 힘이 센 쪽은 힘이 약한 쪽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게 기본 속성이에요. 분단된 나라에서 북한이 힘이 강할 때는 남쪽을 먹으려고 하고 또 우리가 힘이 강할 때는 북한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단된 남북의 관계라는 것은 힘의 우위와 힘의 열세라고 하는 구조적인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정의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이 약한 쪽은 힘이 센 쪽한테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정부 시기까지 보면 그때는 북한이 잘 살았죠? 북한이 잘 살 때 북한이 남쪽에 엄청나게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하자, 서신 교환하자, 뭐 만나서 고위 연석회의하자. 그때는 북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은 교류 협력을 제안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절대 거부했습니다. 왜? 힘이 센 쪽이 북한이니까 우리 끌려 들어가면 무섭죠. 다 거부하는 거죠. 그러다가 80년대 말에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북한이 힘들어졌죠. 그리고 80년대 이후에는 우리가 힘이 우위에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우리가 힘이 세지니까 그 다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하죠. 뭘 주겠다, 뭐 만나자. 그럼 북이 어떻게 하니까 가능하면 안 만나려고 해요. 왜?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남북관계라는 것은 힘의 우위와 힘의 열세라고 하는 구조적인 딜레마를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힘이 센 쪽은 어떻게든 힘이 약한 쪽을 얼르고 달래서 꼬셔가지고 흡수하려고 하고 적화시키려고 하고 통일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한 쪽에서는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고 발버둥 치고 빠져나와서 저쪽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제 말이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북관계는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 힘의 우위, 힘의 열세라고 하는 구조적 딜레마가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되어 왔던 남북관계의 본질이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이 힘으로 정의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격에다가 또 거기다 더 안 좋은 조건이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한반도의 남북관계는 힘의 대결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분단체제라고 하는 거죠. 분단체제와 정전체제라고 하는 것이 또 덧붙여 있습니다. 분단체제는 뭐냐면 정치적 대결 체제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면 저 잡혀 들어가요. 통진당 해산돼야 돼요. 그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을 합법적인 나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남과 북은 정치적으로 이미 상대방을 체제 부인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북한을 무조건 부인해야 돼요. 북한의 정치적 정당성을 부인합니다. 북한도 우리 남한의 정치적 정당성을 부인하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서로 인정할 수 없는 관계예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는 정치적 관계인데 어떻게 뭐가 진전이 되겠습니까? 내가 내 형제를 형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적 대결이라고 하는 이 분단체제. 분단체제가 뭐냐면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부인할 수밖에 없는,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잘 돼가지고 경의선 연결하고 동해선을 연결하고 금강산 가고 개성강강을 가고 뭐 백두산 가고 많이 다녔죠. 백날 해봐야 정치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부인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가서 금수산 기념공장 한번 갔다 오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금수산 기념공장 가서 참배하고 온 사람은 남쪽에 내려오면 정치적 생명이 끝나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경제적 협력, 사회문화적 교류, 접촉이 아무리 활발하게 되어도 정치적 대결 구조라고 하는 분단체제,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부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 속에서는 남북관계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북에 가서 대성리 혁명열사 등이나 신미리 혁명열사를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지요. 그러면 상대 국가의 혁명열사 등이나 내국열사 등을 못 가는데 어떻게 정치적으로 화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 대결 구조가 또 남북 간에는 구조적으로 딱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다. 거기에 이제 더 그 포악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정전체제죠. 정전체제. 거기다가 덧붙여서 심각하게 남한과 북한은 군사적으로 지금 전쟁을 일시 중단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북은 언제든 전쟁을 다시 할 수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총뿌리를 겨누고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예요. 남과 북이. 정전체제지 않습니까? 정전체제. 그러니까 여차하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일촉즉발이에요. 북한이 목함지뢰로 해서 우리 장병 다리가 절단됐다? 우리가 고사투를 쏜다? 북이 바로 쏘죠? 바로 전쟁이에요. 전쟁이 선전포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전체제에서 다시 전쟁을 재개할 때는 선전포고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 정도로 남북한은 군사적으로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는 체제죠. 자, 그러면 결론은 여기 요약해 봅시다. 이미 남과 북은 힘에 의해서 정의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힘이 센 놈은 약한 쪽을 먹으려고 하고 약한 놈은 힘이 센 놈한테 안 먹히려고 하니까 잘 될 수가 없고 거기에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대결 구조가 있고 군사적으로는 전쟁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 강좌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죠? 별로 희망이 없다 이 말이야.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정전체제와 분단체제라고 하는 그 구조적인 정치적 대결 구조와 군사적 대치 구조라는 게 있는 데다가 최근의 상황은 더 안 좋아졌죠. 뭡니까? 북핵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북핵 문제는 이미 고질병이 돼서 20년이 넘게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죠.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중에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죠. 응? 북핵 문제라는 것이 이제 악화될 줄 악화돼서 이제 북은 핵무기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되고 실전 배치가 거의 눈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런 실전 배치된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우리는 살아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북핵 문제라는 것이 이미 악화돼서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를 갖고 있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무슨 경제협력이 사회문화 교류한다고 뭐가 그렇게 풀리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북핵 문제가 너무나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북핵 문제라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남북관계가 한 발자국 나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10년 만에 진보 정권으로 교체가 됐다고 그러지만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풀고 싶어서 개성공단 재개하고 관광상을 재개하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죠. 왜? 대다수 여론이 야 북핵 문제가 지금 이 상황인데 무슨 관광상을 재개냐면 그냥 굉장히 곤혹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북핵 문제가 지금 심각해서 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 국면에 문재인 정부만 나홀로 남북관계 개선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북핵 상황이라는 것이 또 남북관계 발목을 잡고 있다. 또 하나는요. 더 나쁜 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미 남북관계가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나면서 악화될 줄 악화돼 있어서 남쪽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나 북한에 사는 북한 주민들이나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이 지금 최대 악화될 줄 악화돼 있어요. 우리 통일민주 협의 정도 되니까 의식 있는 분이시니까 통일에 관심 있고 북한하고 잘 지내보려고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여론조사에 보면 북한에 대해서 잘 지내자. 북한 동프로스 우리가 통일해서 껴안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극소수예요. 극소수예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우리가 북한이 아사 상태고 굶어 죽는다니까 좀 북한 동포들 지원하기 위해서 좀 걷자. 돈을 걷자고 그때 많이 걷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걷고 절에서도 걷고 성당에서도 걷고. 지금요. 북한 주민들한테 뭐 돕자고 거두면 싫어요. 안 걷어요. 우리도 살기 힘든데 뭘 북한한테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도 이미 천안함, 연평도 이런 걸 겪으면서 북에 대해서 지긋지긋해요. 지긋지긋해요. 그걸 저는 이제 여기 지금 제가 썼습니다만 연북의식과 현북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연북의식, 현북의식. 응?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반공교육 받을 때는 북한에 대해서 반북이라고 배웠습니다. 공산당을 반대한다. 그리고 북한은 나쁜 데다. 그래서 반북 교육을 받았지만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나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론은 뭐냐면 반북보다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연북과 현북입니다. 뭐냐면 북한을 지긋지긋해하고 북한을 혐오하는 거예요. 혐오하는 거. 북한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반북의식은 가서 북한 사람을 만나보고 북한과 대화를 해보고 북한하고 관계 개선이 되면 풀릴 수가 있어요. 반북의식은 이게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평양에 가서 북한 사람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러면 감정이 풀려요.
근데 연북과 현북은 안 풀립니다. 살아보니까 또 지긋지긋하다는데 그거 어떻게 풀리겠어? 응? 연북, 염증을 내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북한이라면요 고개를 설레설레 들어요. 현북, 북한을 혐오합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지긋지긋한 놈으로 보는 겁니다. 북한. 그냥 골칫거리, 애물단지. 그 어디 거기에 무슨 동포에 대한 사랑과 통일을 위해서 무슨 화해하고 있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도 이미 우리 구성원, 우리 대한민국 안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대북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이 최악에 와 있다는 거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남쪽 사람들 좋아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 주민들이 지금 남쪽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어? 안 좋아해요. 아주 열받아가지고 싫어해요.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으면서 그때 이제 주던 쌀도 안 주죠, 비료도 안 주죠, 뭐 만나서 뭐 하는 것도 없죠. 그러니 북한 사람들이랑 남쪽이라면요 아주 천하의 나쁜 놈들이라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탈북자가 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숫자가 지금 줄어들었어요. 거의 잘 안 들어옵니다. 북한에서 남쪽으로 넘어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왜? 남쪽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예전에는 탈북하신 분들이 북에서 돌아오면 대부분의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혼자 넘어와서 여기에서 정착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브로커한테 전달하면 브로커가 중국을 통해가지고 북한에 있는 자기 나머지 가족들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족을 이루고 살아요.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잘 들어오지도 않지만 어쩌다 한 명이 들어와서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전화를 해서 야, 순이야, 내가 돈 보내주고 잘 받았지? 돈 잘 쓰고 엄마랑 상의해서 빨리 나올 생각하면 빨리 나온다고 이야기하라. 내가 데리고 나올게. 그럼 그 순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언니, 나가기 싫어. 돈만 붙여줘. 그래요. 지금이 그래요. 지금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남쪽 가는 거 싫어합니다. 남쪽 가면 발시당하고 남쪽 사람들이 자기 북한을 얼마나 무시하고 배척하는지 다 알죠. 그리고 북에 사는 북한 사람이 남쪽 가서 정착 못하고 힘들게 사는 거 다 알죠. 그래서 최근에는 북한에 있는 사람이 남쪽에 먼저 나와 있는 사람한테 돈을 붙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너 고생 많이 한다며? 북한 사람이 남쪽에 돈을 붙여줘. 너 교육비 많이 든다면서 돈을 붙여준다니까요. 세상이 거기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갖는 남쪽에 대해서 그 피모욕감. 야, 정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나면서 보니까 남조선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모욕을 주는구나. 이 그 찔끔찔끔 주면서 준다고 큰 소리 치고, 어? 개 버러지 치고 가고 말이죠. 북쪽 사람들이 남쪽에 감정 안 좋습니다. 자, 봅시다. 남북 관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힘에 의해서 정의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힘이 센 쪽과 힘이 약한 쪽, 힘의 우위와 열세라고 하는 구조적 딜레마가 있다. 잘 안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대결 구조가 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군사적인 대치라고 하는 정전체제가 있다. 북핵 문제가 너무 악화돼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남쪽 구성원과 북쪽 구성원 서로가 미워하는 게 지금 그게 달에 있어요. 그래서 평화공존으로 우리가 대응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평화공존의 핵심은 평화입니다. 평화. 박근혜 대통령 무슨 뭐 통일이 대박이다 그러고 통일 준비에 만들어서 뭐 통일이 금방 올 것 같이 하겠지만 뭐가 금방 옵니까? 오기는 개뿔이 오니까 안 오죠.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통일이 와요? 평화가 없는 상태의 통일이라는 것은 한쪽에 의해서 무너져가지고 무력 통일이거나 폭력적인 통일밖에 없습니다. 그런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평화가 있어야 통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 김정은의 투코리아 전략, 두 개의 조선 전략에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거기에 호응해서 오케이,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우리 따로따로 살자. 그 대신 내가 널 괴롭히지는 않을게. 그 대신 평화는 유지하자. 평화롭게 살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김정은이 제안한 정치회담,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도록 하자. 이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게 삐라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군사회담 하자. 서해안에 지금도 일촉즉발 상태로 있고 백령대에서 언제든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평화롭게 어떻게 하면 평화체제를 만들 것이냐 생각해서 평화롭게 살자 이거. 그러면 김정은도 그걸 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도 지금 경제 발전하고 싶고 경제 성장하고 싶고 경제가 살아나가지고 이제 좀 살리려고 그러는데 남쪽하고 군사적 대결하기 힘들죠. 김정은도. 그래서 저는 북한의 투코리아 전략에 대해서 우리는 평화공존으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제안을 오히려 우리가 받아들여서 겁내지 말고 북한이 나라는 정치회담도 하고 군사회담도 해서 북한이 원하는 평화체제를 우리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게 오히려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수령 독재라는 것은 적대적인 대외 환경에 기반해서 수령 독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있기 때문에 수령이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박정희 때 박정희가 유신헌법 만들 때 이유가 뭐였어요? 북한의 남침 의혹이 있잖아요. 북한이 언제 쳐들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한국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니까 유신 독재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독재는 외부의 적을 핑계로 하는 겁니다. 외부의 적이 있으니까 우리 똘똘 뭉쳐야 된다. 민주주의는 나중으로 미루자 이거예요. 북한의 수령 독재도 마찬가지. 김정일, 김정은의 수령 독재가 정당화되는 이유는 미국이 우리를 먹으려고 하고 우리 남조선이 우리를 먹으려고 하고 사방이 다 적이라고 하는 이 외부의 적대의식 때문에 수령제가 이게 정당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북이 평화롭게 지내고 남북 간의 평화적인 상태로 살 수 있는 평화공존 상태를 만들어주면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 내부의 수령 독재를 완화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수령 독재가 약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박정희 독재 정권 무너지게 보니까 우리가 개방해가지고 우리가 북한하고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투코리아 분리공존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고 평화공존을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남북간의 중요한 바로 그겁니다. 과거처럼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신혼부부 관계였죠. 정말 우리가 설레임과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평양에 가서 만나고 우리는 하나다, 조국은 하나다 서로 울면서 우리 민족끼리 외치고 그랬어요. 정말 저도 그랬고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뭐였습니까? 완전히 이혼부부, 파경기의 이혼부부죠. 뭐. 멱살 잡고 네가 아니면 나 죽여라. 누가 죽나 보자 이거 아니에요? 그잖아 이명박 박근혜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남북관계가 신혼부부의 달콤함도 겪어봤고 파경기의 이혼부부의 이 적대심도 막 겪어봤어요. 근데 둘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 시작하려면 과거 신혼으로 돌아가자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신혼이 다시 옵니까? 신혼이 다시 와요? 재혼하면 다시 오지 재혼하면. 저는 이제 남북관계가 김대중 노무현 10년, 이명박 박근혜 10년 지났으면 이제는 아까 말한 북한의 변화 상황, 그 다음에 남북관계 구조적 성격이 본래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보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차분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중년부부처럼 남북한이 서로를 이해하면서 덤덤하고 밋밋하지만 상대방을 인정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년부부가 평화롭게 사는 것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집안에 제가 집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평화롭게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년부부는 부부싸움을 가끔 하긴 하지만 때리지는 않죠. 그죠? 때리면 그 중년부부 아닙니다. 그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말싸움을 하지만 때리지는 않죠. 남북관계도 우리가 북한을 막 호들갑을 떠고 사랑하고 유난 떨고 북한이 남쪽에 대해서 뭐 어쩌 그렇게 안 하더라도 중년부부로 살려면 남한과 북한이 무력 충돌을 해서는 안 돼요. 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중년부부로 살려면 남한과 북한이 최소한의 평화장치, 그러니까 때리지 않는 무력 충돌을 방지하는 건 만들어놔야 돼요. 중년부부가 되려면. 두 번째 중년부부가 되려면 상대방을 인정해줘야 돼요. 제가 우리 집사람 취향, 집사람의 취미, 집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 걔가 다 인정해주죠. 그리고 집사람이 저를 이해해주죠. 왜 상대방이 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응? 근데 내 집사람은 완전 내가 사는 식대로 거의 강요해서 구속시키려고 하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저는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맨 처음 집사람하고 싸운 게 화장실 때문에 싸웠어요. 저는 화장실 일 볼 때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봅니다. 머리속 되게 컸어. 있는 집안에서 아주 넉넉하게 커가지고 항상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봤다고. 우리 집사람이 아주 깜짝 놀라지 뭐 미친놈이 다 있다고. 서로 상대방이 살아온 방식이 다 있기 때문에 습관이 달라요. 인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인정해. 아, 저놈은 저런가 보다. 인정해주면 싸우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중년부부가 상대방을 인정해주시고 취미와 취향과 습관을 인정해주듯이 우리 남북관계도 중년부부로 편하게 살려면 우리가 북한을 인정하고 북한도 우리 인정해줘요. 상대방을 끝까지 자기 편으로 데려와서 내 편으로 살아야 된다고 구속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년부부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때리지 말아야 된다. 무력충돌이 있어서 아니고 상대방을 인정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래도 덤덤하고 밋밋하고 사랑하진 않지만 구분하는 정체성을 유지해야 돼. 그죠?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구분하는 것을 유지해야지. 그 뭐냐면 우리 남북관계가 중년부부로 예전 신혼부부처럼 막 들뜨진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젠가는 같이 통일해야 될 민족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통일이라는 같이 통일해야 될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마저 사라져버리면 중년부부가 어떻게 됩니까? 황혼이혼으로 가버리죠. 황혼이혼으로 가버리죠.
저 같은 중년 부부가 이제 말년에 가면, 노년에 가면 황혼이혼 돼서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고 백년해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중년 부부를 잘하면 남북관계는 백년해로를 해서 평화통일이 될 것이다. 너무 잘 들었고요. 감사드립니다. 아마 다 이렇게 경청을 해주시는 가운데 이해되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모르는 것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북한도 하나, 우리나라도 해서 투코리아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마지막에 중년 부부론에 대해서 아주 살과 피가 되는 그런 좋은 말씀을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김건식 박사님께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포럼 토론 김성백 목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또 우리 김근식 박사님은 북한에도 수도 없이 많이 다녀오시고 평생 이 분야에서 연구하시고 앞으로 이제 또 우리 국가의 통일부를 맡을 수도 있는 귀한 이제 전문가이신 것을, 또 이런 분 고견을 들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좀 몰랐던 부분, 또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 드려보고 싶겠습니다. 저는 이제 젊어서는 20대 때는 장교 생활했거든요. 근데 30대 때는 이제 무역을 하니까 북한만 안 가보고 다 가봤어요. 뭐 이제 중국, 러시아, 폴란드.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는데 북한하고 우리는 체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김씨 양조 체제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또 목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근데 우리 남한은 지금 자유가 있는데 또 그것을 뺏겨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발제하신 내용에 저는 거의 동감을 한대요. 이제 보니까 이제 결론 부분에서 정전 체제에서 평화 체제로 전환할 때요. 이 정전 체제 자체가 우리 남북 간에 돼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엔이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도 유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그런 체제 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 국가에서요. 이제 이 투트랙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한 10년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주민들이 미국에서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거는 우리 남한 사람들이 너무 그 기본기가 안 돼 있다. 교수님 아까 말씀한 대로 북한도 우리가 동등한 입장으로 해서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그랬으면 김정은 체제 자체는 우리를 이제 그런 적화 통일 전략 전술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일반 북한 주민들은 우리를 좀 기억에 서로 이렇게 대화 상대가 될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입 딱 닫더라고요. 저희 동네도 몇 분들이 탈북하신 분들이 거기 와서 계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10,000명. 근데 그게 나가지고. 근데 절대 남한 사람들하고 상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것도 심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장밋빛으로 해가지고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사님께서 계속 연구를 하셨으니까 이 평화체제로 가는데 이제 중국이나 미국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또 이제 공족이니까 인도적으로도 그렇고 한 사람이라도 또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와서 또 그분들이 자유를 맛보고 또 이제 저희들이 부족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영적인 부분에서는 여기 오시면 이제 좋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신다고 그러는데 미국이나 중국에서 그것을 우리가 남북한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목사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변화와 북한의 투코리아에 대응해서 평화 공존을 하면 된다, 평화 체제를 만들면 된다는 게 제 결론이었고 그 평화 공존이 바로 이제 중년부부론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목사님 질문하신 것처럼 지금의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평화 협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평화 협정. 왜냐하면 지금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 정전 자체가 1953년 7월 27일 날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하다가 전쟁을 일시 중단한 협정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정전협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의 완전한 종료가 아니라 전쟁을 일시 중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는 불안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평화협정 뭐냐면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법적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협정 맺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지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조약 당사자 문제가 있죠. 조약 당사자. 왜냐하면 그 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누가 체결했냐면 북한, 그 다음에 중국, 미국 세 나라가 체결했어요. 우리는 그때 조약 당사자로 사인하지 않았어요. 왜?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을 계속해야 되는데 여기서 머물 수 없다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거부해가지고 사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전협정의 지금 실제 당사자, 그 서명 당사자는 북한, 미국, 중국 세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70년대까지는 남한은 끼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왜 너희들 사인도 안 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저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데 미국을 넣어야 되느냐, 중국을 넣어야 되느냐, 몇 개 나라가 해야 되느냐, 뭐 남북미 중에 하느냐, 아니면 2+2로 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 그런 평화체제를 만들 수 있는 남북 간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정전협정 평화체제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는 남한과 북한이죠. 그러니까 남북이 합의해서 서명하면 되고 그것이 굳이 평화협정의 형태가 아니도 됩니다. 그 다양한 형태의 문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문제는 문서가 아니라 그 문서를 사인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한반도 현실인 거죠. 실제로 한반도에 남한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충돌하지 않고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이 군사를 대치하지 않고 남한과 북한이 평화적으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합의하게 되면 문서는 저는 어떤 식으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로 한반도에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대도 남한과 북한이고 평화를 담보해야 될 주체도 남한과 북한이기 때문에 남북이 주된 당사자가 되면 되고요. 다만 그것을 이제 중국과 미국은 사후에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해도 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2005년에 육자회담에서 합의된 9.19 공동성명에 보면 9.19 공동성명 안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4개국이 모여서 포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개국이 이제 남북, 미,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남북, 미, 중이 모여서 관련 당사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지만 핵심 당사자는 남한과 북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심해요. 이게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진짜 평화를 하려고 그러는지 이걸 내가 분간을 못하겠어요. 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 보수라는 사람들이 말이죠. 보수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가 전쟁을 말이야. 해본 사람들이 사람이 죽고 사는 걸 도대체 분간을 못해요. 무조건 북진 통일을 생각하는 건지 어쩌는지 저는 그래요. 통일운동을 지금 한 20몇 년 동안 하면서 느끼는 것이 통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왕래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연애하고 술 먹고 밥 먹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정들고 이렇게 해서 야 우리 대통령 하나 뽑자. 이거 둘 뽑아서 되겠냐 우리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해서 통일이 되는 것이지 아이 뭐 누구나 중국에서 우리 통일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미국에서 통일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하고 우리가 평화 통일을 빨리 체질하려고 해야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접근을 빨리 할 수 있는 양반이 우선 김근식 박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사실상 우리는 그래요. 이게 난 솔직히 급한 것이 내가 이거 통일을 못 보고 죽을까봐. 네? 이게 전쟁을 우리는 겪었어요. 전쟁을. 내가 80년 넘었는데 전쟁할 때 총알도 아깝다고 말이야. 그냥 대처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이런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을 이거 꼭 해야 된다. 전에는 훨씬 더 날카로워졌는데 최근에 들어서 조금 더 이제 의미가 있어서 그런지 학문적인 예봉이 조금 더 둔화되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받았고요. 저도 한 30년 정도의 통일 운동으로서 통일에 대해서 대학 때부터 공부를 하고 그동안에 30년 정도를 열심히 들어봤습니다.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학자들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 이제는 30년 듣고 나니까 이제는 나도 말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고 그런 면에서 어제 제가 오늘 우리 김근식 박사님을 만났어요. TV를 통해서 존비어 그 애 때문에 22살, 23살 먹은 아이가 죽는 바람에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문정인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을 들으면서 여전히 십계를 달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쨌든 동의문에서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드렸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